한 여자가 25년 동안 빨래판 앞에 섰습니다. 그 손으로 아들 하나 대학 보냈습니다. 그 땀으로 건물 5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들은 어머니를 빗속에 내쫓았을까요? 며느리 하나가 들어온 뒤 이 집안의 25년은 석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쫓겨난 여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어머니,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지요. 강미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수진아, 무슨 소리냐?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냉소를 지었지요. 어머님, 이 집 명의가 누구 건데요? 상가 건물도 이 아파트도 통장도 다 제 겁니다. 더 이상 모실 수 없어요. 미숙의 눈앞이 하얘졌답니다. 25년. 새벽 5시에 일어나 빨래판 앞에 섰던 그 세월. 손이 부르트도록 다림질을 하던 그날들. 아들 하나 대학 보내려 밥 한 끼 거르던 그 시간들. 모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요.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답니다. 내일 아침까지요. 짐은 알아서 챙기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방문을 쾅 닫았지요. 미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미숙은 좁은 문간방에 혼자 앉아 있었지요. 밖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숙은 생각했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하지만 여러분,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지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미숙, 28배 남편을 잃었답니다. 그날도 기억납니다. 여름이었지요. 장마가 시작되던 7월이었어요. 남편 동수는 폐암 말기였습니다. 33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요.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을 아프게 했어요. 의사가 나왔지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부고를 전했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답니다. 이미 석 달 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8살 아들 준우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어요. 작은 손이 땀에 젖어 축축했답니다. 미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어야 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는 울지 않았답니다. 그저 엄마 손을 더 꽉 잡았을 뿐이었지요.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남편의 친구 몇 명과 동네 이웃들만 왔지요. 화환도 5개뿐이었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이 남았어요. 병원비로 3천만 원. 당시로선 큰 돈이었답니다. 미숙은 남편과 살던 집을 팔았지요. 빚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건 500만 원뿐이었어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8살 아들과 단둘이 남았지요.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남긴 공책 하나를 발견했어요. 낡은 공책이었답니다. 표지가 해져서 모서리가 말려 있었지요.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남편의 손글씨였어요. 명품 가죽 복원법, 아버지께 배운 기술. 미숙은 그제야 떠올렸답니다.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지는 이태리 유학을 다녀온 구두 장인이었지요. 해방 직후 이태리로 건너가 기술을 배웠다고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그 기술을 전부 가르쳐 주셨답니다. 남편이 병상에서 했던 말이 기억났지요.
가느다란 목소리였어요. 숨소리가 거칠었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꼭 보관해두라고 했었지요. 미숙은 공책을 꼭 껴안았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당장은 그걸 쓸 수가 없었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미숙은 동네 세탁소 일자리를 구했지요. 작은 세탁소였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혼자 운영하던 곳이었어요. 할머니는 미숙을 위아래로 훑어봤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결국 받아주었어요. 월급은 70만 원이었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면 온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답니다. 준우에게 아침밥을 해주고 학교에 보냈지요. 아들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답니다. 세탁소로 달려갔어요. 다림질을 했습니다. 하루에 100벌도 넘게 다렸지요.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훅훅 찔렀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터진 물집에서 진물이 났지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답니다. 저녁 8시까지 일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아들이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답니다. 입가에 라면 국물이 묻어 있었지요. 미숙은 아들의 입가를 닦아주며 가슴이 미어졌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준우는 13살이 되었어요. 미숙은 여전히 세탁소에서 일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탁소 주인 할머니가 가게를 넘기겠다고 했어요. 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은 받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미숙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드렸답니다. 통장에는 800만 원이 있었지요. 2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담보가 없어 거절당했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그날 저녁, 준우가 돼지 저금통을 들고 왔답니다. 말없이 엄마 앞에 내려놓았어요. 플라스틱 저금통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지요. 미숙은 눈물이 났답니다. 저금통을 깨보니 30만 원이 나왔어요. 동전과 지폐가 뒤섞여 있었답니다. 아이가 얼마나 오래 모았을까. 하나하나 세는 손이 떨렸지요. 결국 동네 이웃 언니한테 170만 원을 빌렸답니다. 이자는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세탁소 주인이 되었지요. 33. 미숙은 처음으로 자기 가게를 가졌답니다. 간판을 새로 달았어요. 미숙 세탁소. 준우가 옆에서 환하게 웃었지요. 미숙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어요. 준우는 23이 되었답니다. 지방사립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지요. 미숙은 그동안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세탁소를 확장했어요. 처음 10평이던 가게를 20평으로 넓혔답니다. 직원도 2명 고용했지요. 이웃 언니한테 빌린 돈은 3년 만에 갚았어요. 은행 대출도 모두 정리했답니다. 그렇게 10년을 일하고 나니 손에 돈이 쥐어졌지요. 미숙은 부동산에 갔습니다. 상가 건물을 알아봤어요. 떠오르는 동네를 찾았답니다. 지금은 싸지만 나중에 오를 곳이었지요. 부동산 사장이 눈을 반짝였어요. 눈썰미가 있다고 했답니다. 첫 번째 건물을 샀지요. 작은 상가였어요. 1층 2칸짜리였답니다. 8천만 원에 샀어요. 월세는 100만 원씩 받았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지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떨림이었답니다. 그 후로 5년 동안 건물을 4개 더 샀어요. 월세 수입이 800만 원이 되었답니다. 48살. 미숙은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지요. 세탁소도 프랜차이즈로 3개 점포를 냈답니다. 모두 잘 됐어요. 준우는 중견 IT 기업에 취직했답니다.
팀장까지 올라갔지요. 미숙은 만족스러웠어요.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답니다. 20년. 새벽같이 일어나 일했던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지요. 준우가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지요. 미숙은 몰랐어요.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 말입니다. 준우가 29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준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미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에 갔어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거렸고 테이블마다 하얀 천이 깔려 있었어요. 은은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준우가 먼저 와 있었어요. 옆에 여자가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여자가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최유라.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미숙은 유라가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셋이 자리에 앉았어요. 유라는 준우 오빠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아들 키우시며 사업하신 거 정말 대단하다는 말을 했어요. 말하는 내내 눈빛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어요. 자기도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다고 했습니다. 손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혼자 외롭게 자랐다는 말도 했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찡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유라는 세심했어요. 미숙이 수저를 떨어뜨리자 재빨리 새 걸 가져다 줬습니다. 물잔이 비면 말없이 채워주었어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는 모습이 겸손해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 미숙은 준우에게 착해 보인다고 말했어요. 준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귓불까지 빨개졌어요. 빠르면 올해 안으로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쓸쓸하기도 했어요. 오랜 세월 단둘이 살아온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좋은 며느리를 만난 것 같아 안심이 되었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라는 자주 미숙을 찾아왔어요. 세탁소에 와서 청소를 도와주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바닥을 닦았어요. 손님들이 칭찬했습니다. 미숙은 흐뭇했어요. 유라는 미숙이 좋아하는 음식도 알아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여 가져왔어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미숙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입안에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미숙은 예단을 준비했습니다. 금반지 새 돈을 샀어요. 300만 원어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줬어요. 통장을 아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결혼식이 열렸어요.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하객이 100명쯤 왔어요. 유라가 면사포를 쓰고 입장했습니다. 정말 예뻐 보였어요. 미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피로 연 자리. 유라가 미숙에게 다가왔어요. 미숙의 손을 껴 잡았습니다. 눈빛이 진심처럼 보였어요. 평생 효도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곁에서 모시겠다는 약속도 했어요. 미숙은 유라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을까요? 유라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건물 5채, 월세 800만 원,
세탁소 프랜차이즈 3개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 계획이었어요. 그날 밤 유라는 혼자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신혼 초 석 달. 유라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어요. 미숙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저녁에는 세탁소에 들러 청소를 도왔어요. 손님들이 칭찬했습니다. 미숙은 기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유라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부동산 세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미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라는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건물 관리하시는 걸 보니 세금을 많이 내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유라는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어요. 명의를 정리하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세무사 상담도 받아봤다고 했습니다. 준우도 유라가 전문가니까 믿고 맡기라고 거들었습니다. 미숙은 조금 망설였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이렇게 열심히 알아봐 주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라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두툼한 서류였습니다. 법률 용어가 빼곡했어요. 미숙은 훑어봤지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유라가 상냥하게 설명했어요. 건물 명의를 준후 앞으로 일부 넘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아들 것이 될 거니까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다는 말이었어요. 세금이 확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서류 5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유라가 서류를 챙기며 웃었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유라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한 달 후, 또 서류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통장 관리권이었어요. 유라는 어머님이 바쁘시니 자기가 월세 통장 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입출금 정리하고 세금 신고도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요. 미숙은 요즘 피곤했습니다. 세탁소 일이 많았어요. 결국 통장과 도장을 넘겨줬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미숙은 깨달았습니다. 집안에서 자기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냉장고를 열려고 하면 유라가 제지했습니다. 자기가 관리하니 함부로 열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려고 하면 또 유라가 말했습니다. 거기는 손님용이니 방에 있으라는 말이었어요. 새 소파라서 더러워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느라 예민한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유라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식사를 차리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어요. 미숙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훅 찔렀어요. 세탁소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숙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유라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세탁소를 이제 그만 정리하라는 말이었어요. 준우 오빠도 대기업 팀장인데 장모님이 세탁소 하시면 체면이 안 선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우가 옆방에서 나왔어요. 고개를 못 들고 있었습니다. 유라 말도 일리가 있다고 했어요. 엄마, 이제 좀 쉬시라고 했습니다. 미숙의 입술이 떨렸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밥상에 미숙 것만 반찬이 없었습니다. 유라는 어제 남은 거라며 태연하게 말했어요. 준우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미숙은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방문에 잠금 장치가 생겼습니다. 밖에서 걸 수 있는 장치였어요. 유라는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미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외출도 제한되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면 유라가 막아섰어요. 건망증이 심하시니 병원에 가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미숙은 집에 갇혀 지냈어요. 세탁소 직원들이 전화를 했지만 유라가 가로막았습니다. 미숙은 점점 기력을 잃어갔어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작은 방에만 있었어요. 창문으로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몸무게가 5kg 빠졌어요. 얼굴이 헬쑥해졌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어요.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유라가 미숙의 방문을 열었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요양원 계약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내일 짐을 싸라고 했어요. 미숙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유라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이 집 명의가 누구 건지 아냐는 말이었어요. 상가 건물도 아파트도 통장도 다 자기 거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모실 수 없다는 말도 했어요. 미숙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귓가가 우웅거렸어요. 준우가 방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우는 눈을 피했어요. 유라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울음이 터졌어요. 25년. 그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던 날들.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던 시간들. 아들 하나 대학 보내려 밥 한 끼 거르던 그 순간들.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숙은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라가 찬물을 끼얹듯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미숙은 좁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렸어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앨범을 꺼내 펼쳤어요. 남편의 흑백 사진이 보였습니다. 8살 준우가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유라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라는 말 한마디뿐이었어요. 미숙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모은 것들. 이제 손에 남은 건 낡은 옷가지뿐이었어요. 현관 앞에 섰습니다. 미숙이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유라를 불렀어요. 유라는 비웃었습니다. 그냥 나가라는 말뿐이었어요. 준우는 거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미숙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숙은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어요. 쾅.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숙은 빗속에 서 있었어요.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온몸이 비에 젖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옷이 무거워졌습니다. 신발 안으로 물이 스며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미숙은 고시원 쪽방에 있었습니다. 3평짜리 방이었어요. 창문은 작았고 환기구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어요. 미숙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가 옆에 놓여 있었어요. 25년. 그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던 날들.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던 시간들. 아들 하나 대학 보내려 밥 한 끼 거르던 그 순간들. 모두 사라졌어요. 미숙은 낡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흑백 사진이 보였어요. 8살 준우가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됐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를 잘못 키운 걸까?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손에 남은 돈은 50만 원뿐이었어요. 고시원 월세가 3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살고 나면 15만 원이 남습니다. 밥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 미숙은 눈을 감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포기하지 마요. 미숙은 눈을 떴습니다. 가방을 뒤졌어요. 낡은 공책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공책이었어요. 명품 가죽 복원법, 아버지께 배운 기술. 미숙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가 보였어요.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가죽의 종류, 온도 조절 방법, 왁스 배합 비율, 스티칭 기법, 모두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공책을 꼭 껴안았어요. 당신, 이걸 남겨주신 거였구나.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헬쑥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미숙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공책을 가방에 넣었어요. 압구정으로 갔습니다. 명품 수선점들이 모여있는 골목이었어요. 한 곳 한 곳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했어요. 5번째 가게. 작은 공방이었습니다. 김명품 수선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미숙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미숙은 말했어요. 일할 곳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미숙을 훑어봤습니다. 경력이 있냐고 물었어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기술을 알려줬다고 말했어요. 공책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장이 공책을 받아 훑어봤어요. 눈빛이 변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일단 청소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라고 했어요.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했습니다. 청소를 했어요.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사장과 직원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죽을 다루는 손길,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 손님과 상담하는 태도, 모두 눈여겨봤습니다. 밤이 되면 공방에 혼자 남았어요. 사장이 허락해줬습니다. 미숙은 남편의 공책을 펼쳤어요. 하나씩 따라 해봤습니다. 버려진 가죽 조각으로 연습했어요.
온도 60도. 왁스 비율 3대 1점. 압력은 약하게. 남편이 적어 놓은 대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가죽이 타버렸습니다. 다시 했어요. 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감이 잡혔어요. 2달째. 미숙은 작은 지갑 하나를 복원했습니다. 버려진 샤넬 지갑이었어요. 모서리가 다 닳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밤새 작업했어요. 다음 날 아침, 사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지갑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미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가르쳐 준 대로 했다고 말했어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미숙은 수선 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했습니다. 구두 굽 교체, 핸들 복원. 점점 어려운 작업을 맡았어요. 3달째. 한 손님이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버킨백이었어요. 모서리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도 난색을 표했어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사장이 허락했습니다. 미숙은 일주일 동안 매달렸어요.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손끝에 신경을 집중했어요. 가죽의 결을 따라 손을 움직였습니다. 온도를 세밀하게 조절했어요. 왁스를 얇게 발랐습니다. 일주일 후, 가방이 완성되었어요.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장이 가방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손님이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였어요. 버릴까 고민했던 가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릴 수 있을 줄 몰랐다고 했어요. 미숙에게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손님이 입소문을 냈어요. SNS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곧 다른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미숙을 지명하는 손님들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숙의 실력은 압구정에서 소문났어요. 예약이 3달씩 밀렸습니다. 연예인들도 찾아왔어요. 재벌 부인들도 왔습니다. 미숙은 모든 가방을 정성껏 수선했어요. 2년째, 사장이 미숙에게 제안했습니다. 동업을 하자고 했어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독립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사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은 청담동의 작은 공방을 열었어요. 10평짜리 공방이었습니다. 미숙 아틀리에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곧 소문이 났어요. 압구정에서 일했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일이 쏟아졌어요. 미숙은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젊은 여자 2을 뽑았어요.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남편에게 배운 기술을 전수했어요. 3년째, 미숙은 청담동에 30평짜리 사옥을 마련했습니다. 직원이 10명으로 늘었어요. 명품 브랜드와 정식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에르메스 코리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VIP 고객 전담 복원을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미숙은 승낙했어요. 4년째, 직원이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청담동 사옥을 50평으로 확장했어요.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미숙은 담담하게 인터뷰했어요. 남편이 남긴 기술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5년째, 미숙은 청담동에 100평짜리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3층 건물이었어요. 1층은 VIP 고객 전용 공방이었습니다. 2층은 일반 작업실이었어요. 3층은 사무실과 교육장이었습니다. 직원이 50명으로 늘었어요. 젊은 장인들을 직접 교육했습니다.
남편에게 배운 기술을 전수했어요. 연 매출이 200억을 넘어섰습니다. 프랑스 에르메스 본사에서 직접 방문했어요. 미숙의 기술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총괄 파트너십 계약을 제안했어요. 미숙은 승낙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구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미숙 아틀리에는 명품 복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경제 전문지에서 취재를 왔어요. 빨래판에서 200억 CEO로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웃었어요.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100평 건물 앞에서 직원들과 함께 찍었어요. 다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이제 안정되었어요. 청담동 건물 가치만 80억이었습니다. 사업체 가치는 100억이 넘었어요. 개인 아파트도 30억짜리였습니다. 총 자산 200억 이상. 미숙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밤이 되면 혼자였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준우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한편, 준우와 유라는 미숙을 쫓아낸 후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넓은 아파트, 고급 가구, 명품 옷까지. 유라는 만족스러웠어요. 건물 5채, 월세 800만 원, 세탁소 3개, 모두 자기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더 큰 부를 원했습니다. 6개월 후, 유라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3억 원이었습니다. 주식에 투자했어요. 친구가 귀띔해준 종목이었습니다. 대박 난다는 말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올랐습니다. 유라는 더 투자했어요. 건물을 하나 더 담보로 넣었습니다. 5억을 빌렸어요. 주식에 몰빵했습니다. 한 달 후, 주식이 폭락했어요.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유라는 패닉에 빠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더 기다리면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8억이 날아갔어요. 은행에서 독촉이 들어왔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라는 연락이었어요. 유라는 월세로 이자를 갚았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어요. 건물을 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매물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어요. 건물 5채가 모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유라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준우에게 화를 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준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우리 잘 살려고 한 건데.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준우는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집안 걱정에 실수가 잦았어요. 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경고를 받았어요. 석 달 후, 준우는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횡령 의심을 받았어요. 실제로는 횡령이 아니었지만 업무 태만으로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준우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해고당했다고 했어요. 유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 해고? 유라는 준우를 밀쳤어요. 무능한 것, 이것도 제대로 못해. 준우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유라야, 미안해. 유라가 비웃었어요. 미안하면 뭐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그날 밤, 유라는 짐을 쌌습니다. 큰 가방 2개였어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유라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혼해. 당신 같은 무능한 남자랑 못 살아. 준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라야. 제발. 유라가 준우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당신 엄마한테 빌어보든지. 아, 그러고 보니 당신이 쫓아냈지. 유라가 비웃으며 문을 나갔습니다. 쾅. 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며칠 후.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준우는 짐을 싸야 했어요. 손에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빚만 3천만 원이 남았어요. 세탁소 3개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했어요. 준우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일주일, 한 달, 돈이 떨어졌어요. 공원 벤치에서 잤습니다. 추웠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준우는 술을 마셨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소주였어요. 혼자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한편, 유라는 도망갔습니다. 은행 빚을 갚지 못했어요. 휴대폰도 꺼버렸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작은 술집에서 일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술을 따랐어요. 손님들이 추근거렸습니다. 유라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게 내 인생이 될 줄이야. 밤마다 후회했습니다. 건물 5채, 월세 800만 원, 세탁소 3개, 모두 날아갔어요. 욕심을 부린 대가였습니다. 5년 후의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미숙은 차를 타고 사옥으로 가고 있었어요. 신호등에 멈춰 섰습니다. 창밖을 보았어요. 한 남자가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우였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준우는 미숙을 보자 무릎을 꿇었어요.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미숙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일어나. 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미숙은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준우에게 건넸어요.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지원센터. 준우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기 가서 처음부터 시작해봐. 미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내가 그 옛날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준우가 입술을 떨었어요. 엄마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준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넌 내 인생 내가 책임져. 미숙은 뒤돌아섰습니다. 엄마. 준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준우가 보였어요. 빗속에 명함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아틀리에를 운영했어요. 해외 명품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프랑스 에르메스 본사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직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다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숙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였어요. 넓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조용했습니다. 한편, 준우는 재활센터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를 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어요. 밤에는 쉼터에서 잤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준우는 매일 울었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우는 작은 세탁소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고시원에 방을 얻었어요. 3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준우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세탁소로 갔습니다. 다림질을 했어요.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25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어느 날 저녁, 준우는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저 이제 작은 세탁소에서 일해요. 하루 종일 서서 다리가 아파요. 손은 거칠어졌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럴 자격 없으니까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바랄 수 있는 전부예요. 강준우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었어요. 미숙 아틀리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숙 아틀리에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직원이 미숙에게 건넸습니다. 사장님, 편지 왔어요. 미숙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준우의 손글씨였습니다. 미숙은 편지를 열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미숙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잠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작은 세탁소 간판이 보였어요. 준우 세탁소. 미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어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준우는 여전히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준우는 성실하게 일했어요. 미숙은 여전히 아틀리에를 운영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지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서랍을 열었습니다. 준우의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쓰지 않았어요. 어떤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습니다. 어떤 용서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술과 마음가짐입니다. 미숙이 가진 건 남편이 남긴 기술이었어요. 그것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둘째, 사람을 버리고 얻은 것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욕심이 준우와 유라를 망쳤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셋째,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피보다 진심이 중요해요.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